산 너머에서 아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도굴이라도 당한 것처럼 두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묘비를 뒤덮듯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제발요. 건드리지 마세요. 땅도 추억도 사랑도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 아이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잃어버린 한 남자. 이날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초겨울 오후 성북공원 묘역에는 가늘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묘비들이 줄지어선 언덕을 한 남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반찬통 3개가 담겨 있었죠. 도연은 아내 미정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정아, 또 왔다.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묘비 옆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시금치 무침, 두부조림, 그리고 멸치볶음. 모두 아내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반찬 그대로 만들어 왔어. 간은 내 입맛대로 맞췄고. 도연은 묘비를 천천히 닦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가운 돌 표면에 묻은 흙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냈죠. 그 순간 반찬통 옆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젓가락이었습니다. 나무젓가락 한 쌍이 묘비 옆 작은 공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주변을 훑었죠. 묘비 앞쪽 흙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신발 자국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은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긴 젓가락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놓고 간 게 아니라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흔적이 역력했죠.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한 할머니가 다른 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었고 그 외에는 인적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묘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그 돌덩이를 그는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만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고 박미정의 묘. 1985년 3월 15일생. 2024년 12월 24일 소천.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떠난 아내. 병원에서 마지막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꿈 같기만 했죠. 마흔의 췌장암이라니. 정말 억울하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먹먹했어요. 익숙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나 말고 또 누가 왔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저 말을 걸고 싶었을 뿐이었죠. 도연은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정말 보고 있다는 듯이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시금치는 참기름 좀 더 넣었어. 내가 그러면 더 고소하다고 했잖아.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움직였을 뿐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젓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누가 온 거야? 그는 젓가락을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친구들은 이미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척들은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보온 가방을 다시 들었죠.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그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 위로 눈발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도연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언덕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머릿속에는 낯선 젓가락 한 쌍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묘역에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반찬통 3개와 낯선 젓가락 한 쌍만이 하얀 눈발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언덕을 내려오다 멈춰섰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걸었죠. 묘역 입구 쪽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때 옆 언덕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묘역 관리를 돕는 듯한 할머니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말했습니다. 성실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 드물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딘지 따뜻했습니다. 죽은 사람 챙기는 건 쉬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산 사람 마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가만히 기다려주니까요. 그런데 산 사람은요, 매일 변하잖아요. 도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자신을 향한 말 같았습니다. 산 사람은 서로 상처 줍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배울 수 있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산 사람 마음이 더 어렵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죠. 묘역 입구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 문을 열고 보온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놓은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가만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발이 천천히 내리는 묘역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냥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뜨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서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빠야. 아빠, 오늘 또 거기 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응, 갔다 오는 길이다. 그만 좀 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에요. 집착하지 말고 이제 좀 놓으세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조심히 들어가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산 사람 마음이 더 어렵다. 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묘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낯선 젓가락 한 쌍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온 걸까? 왜 온 걸까?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도연은 보온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내가 덮던 담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담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아직도 그대로인 안방에는 아내의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옷장, 화장대, 책상, 모두 아내가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은 지 오래된 방이었죠. 책상 위에는 달력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죠. 도연은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1년 전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특정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반복적으로 매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뭘 했던 거지? 도연은 달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라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 몇 개와 검은색 가죽 표지로 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쳐보니 아내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썼었나? 도연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 시간은 두 겹이다. 첫 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요일마다 그 아이들을 보러 간다. 말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 도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떠날까봐 무섭다. 도연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영수증, 문구점 영수증, 그리고 약국 영수증. 모두 같은 날짜였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구매 물품이 이상했습니다. 어린이용 감기약, 공책, 색연필, 반찬 재료. 왜 이런 걸 샀지? 도연은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부 명단이었습니다. 지역 보육원 후원자 명단이었죠. 명단 중간쯤에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미정. 이게 뭐야? 도연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보육원? 아내가 보육원에 후원을 했다는 걸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숨긴 게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나눈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아, 너 나한테 뭘 숨긴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묘지에서 본 낯선 젓가락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발자국도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봉투를 모두 꺼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영수증, 메모,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뒷모습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는데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지? 저 아이들은 누구지? 그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도연은 이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내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죠. 아들 민성이 계속 말했던 대로 이제 그만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장 당일 아침 성북공원 묘역에 일찍 도착했는데 이장 업체 직원 2명이 이미 와서 삽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확인을 구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이 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앞서 뛰어왔고 남자아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여자아이가 묘비 앞을 막아섰는데 두 팔을 벌리고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도연은 당황했고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자아이는 물러서지 않았고 계속 울며 소리쳤습니다. 남자아이도 옆으로 다가와 섰는데 겁에 질린 얼굴로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긴 우리 엄마 묘예요. 박미정 우리 엄마 묘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미정이라는 이름을 아이가 정확히 말했고 도연은 그제야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12~13살쯤 되어 보였고 깡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더 어려 보였는데 10살쯤 될까요? 아이가 자신을 설인이라고 소개했고 동생은 민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자신들을 돌봐줬다는 말을 했는데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인이 목소리를 높였고 엄마가 매주 목요일마다 보육원에 와서 밥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줬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달력에 표시된 그 목요일, 영수증에 적힌 그 목요일. 모든 게 연결되는 순간이었고 도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어떻게 할지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고 설이는 가방에서 작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시금치 무침과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지난주에 가져온 반찬과 똑같았고 아내가 즐겨 만들던 바로 그 반찬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인이 울먹이며 엄마가 자신들에게만 해주시던 거라고 말했고 레시피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묘를 찾아온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아이들이 왜 저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도연은 몸을 추스려 일어서며 직원에게 오늘 이장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되물었지만 도연은 다시 연락하겠다고만 말을 전한 뒤 아이들을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걸었고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는데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떨렸고 도연은 그대로 차를 몰아 묘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져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는데 서린의 눈물과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반찬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도연은 그때 갑자기 확인할 무언가가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서랍 속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목요일마다 그 아이들을 보러 갔다. 말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두 문장. 도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보육원 아이들을 돌봤다는 게 사실일까? 정말 그랬다면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핸드폰이 울렸고 아들 준서였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는데 준서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이장이 잘 됐냐고 묻는 말에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한숨을 쉬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이제 좀 놓으라면서 자신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내가 그곳에 다녔던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보육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고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도연이 박미정 씨 남편이라고 소개하자 원장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반갑다며 맞아줬습니다. 아내가 자주 왔었냐고 묻자 원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2년 넘게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밥 해주시고 공부도 봐주시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년 넘게 매주 목요일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분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못하셨대요.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아이들을 보러 오셔서 제발 그만 오시라고 해도 끝까지 오셨다는 것.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아픈 몸으로 마지막 1년은 병원을 오가며 힘들게 지냈는데 그 와중에도 보육원에 다녔다는 겁니다. 원장이 특히 서린이랑 민우를 많이 챙기셨다면서 두 아이가 아내를 엄마처럼 따랐으며 아내도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묘지에 온 것도 원장이 데려갔던 것이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매주 가고 싶다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젓가락, 반찬통, 작은 발자국, 이 모든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찾아온 아이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분이 알면 자신을 말릴 거라면서 혼자 조용히 하고 싶어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너는 왜 그랬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고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흘이 흘렀는데도 도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일기를 반복해서 읽었는데 내 시간은 두 겹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두 겹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다른 하나는 아이들과 말이죠. 도연은 그중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꿔 전화를 받았는데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설인이랑 민우가 자꾸 묘지에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안 된다고 막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가고 싶으면 보내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시간 되면 한번 와서 아이들이랑 얘기 좀 나누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생각해보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결국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만 그래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이 반기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2층 방에 있다면서 데려고 내려올 테니 거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기다리며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엄마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밑에 작은 글씨로 엄마랑 우리 설인이가 그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설인과 민우가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도연을 보고 멈춰섰고 설인의 표정이 굳었으며 민우는 설인 뒤에 숨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인삭을 건네며 앉자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설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앉았고 민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물 한 잔씩을 가져다 주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라며 부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내며 그날 묘지에서 심하게 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고 미정 씨가, 아니, 아이들 엄마가 여기에 오는 거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왜 몰랐어요? 엄마가 매주 저희 보러 오셨는데. 도연은 난감해하며 대답할 수 없으면서도 정말 왜 몰랐을까? 아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설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 안 하셨다고, 남편분은 착한 사람인데 걱정하실까봐 말 못한다고, 아프신데도 자신들 보러 오시는 거 들키면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신들한테 밥도 해주시고 아플 때 약도 사주시고 같이 공부도 해주셨다는 설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았다고. 도연은 눈을 감았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아내,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진 사랑.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프신 거 알았냐고 묻자 설인이 알고 있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가끔 기침하시고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그만 오시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도연은 고개를 떨구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간신히 나왔고 설인이 왜 아저씨가 미안해하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더 자세히 보지 못한 것, 물어보지 못한 것. 도연이 두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고 너희 엄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엄마 모습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설인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엄마 무덤 그대로 두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고 설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에 또 와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자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킨 후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가슴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주에도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도연은 보육원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만들던 시금치 무침이었고 설인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참기름을 더 넣어야 한다고 엄마가 그러셨다며 넉넉히 넣어야 고소하다고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으며 참기름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니? 설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도연의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뭐 그리니? 민우는 대답 없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집 한 채와 사람 3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와 누나와 아저씨라고 민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는 게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을 조금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잘 그렸네. 민우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보육원 식탁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설인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엄마 맛이랑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라는 설인의 말에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그 무게가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아저씨한테는 어땠냐고.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이 많지 않았지. 하지만 늘 곁에 있어줬어. 설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한테도 그러셨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별로 안 하셨는데 늘 옆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많은 말 대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원장이 부엌으로 들어와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원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다며 도연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특히 설인이가 많이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아이들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설인이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는 것, 민우는 버려졌고 두 아이 다 갈 곳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신경 쓰셨을 거라는 원장의 말에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게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혼자 짊어지려 했고, 아파도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싶었던 그 마음을요. 이제 내가 할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만큼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줘서 고마워. 아내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미정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 사무실에는 책상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중 한 곳에 30대 중반의 젊은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구슬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받으면서 도연이 아내에 대해 알아보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이내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방문 일지부터 시작해서 후원금 내역, 아이들 상담 기록까지 미정의 3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죠. 도연의 손이 달력 위에서 멈췄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날과 보육원 방문일이 겹치는 날이 12번이나 되었어요. 토하고 쓰러질 만큼 아팠을 텐데도 아이들을 만나러 간 것이었죠. 장구슬의 노트북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미정의 동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보육원으로,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이어지는 삼각형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 지도 위에 예상치 못한 장소들이 더 있었습니다. 시장 옆 미용실, 문구점, 떡볶이집, 안경원까지. 장구슬이 꺼낸 사진 속에서 미정과 설인이 미용실 거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똑같이 머리를 묶고 있는 두 사람은 정말 모녀처럼 보였죠. 영수증 뭉치가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민우의 새 안경 38만 원, 설인의 겨울 교복 45만 원, 운동화 2켤레 16만 원.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 외에도 미정은 자신의 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장구슬의 고백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작은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공원 곳곳에 미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기증자 명단에 새겨진 이름과 벤치의 동판, 새로 심은 나무 앞에 작은 표지판.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작년에 해약된 적금, 그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둘이 유럽 여행을 가려고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는데 그 적금이 온전히 이 공원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장구슬의 말이 겨울 공기를 타고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공원의 나무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렸는데 기증자 명단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곳 부탁드립니다. 미정이 생전에 적어 남긴 문구였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벤치마다 색이 다른 페인트 자국이 보였습니다. 장구슬이 설명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같이 하셨어요. 항암 끝난 날이면 여기 와서 조금씩. 도연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항암이 끝난 날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몸을 웅크리고 쉬어야 하는데 미정은 누군가의 삶을 위해 벤치에 앉아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연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장구슬이 마지막 파일을 건넸습니다. 보육원에 기증한 이름 없는 편지들, 장난감 상자에 붙어있던 짧은 문구들,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힘이 돼요. 도연은 그 말을 오래 붙들고 한참이나 있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작은 글씨들 사이로 걸어나오듯 전해졌습니다. 겨울 공기가 서늘하게 폐를 스쳤고 도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정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미정 언니 물건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건이요? 네. 언니가 여기 두고 가신 게 좀 있어요. 옷이랑 가방이랑.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원장을 따라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고 뚜껑을 열자 안에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카디건 한 벌,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수첩 몇 권. 이게 전부예요. 언니가 여기 오실 때 갈아입으시던 옷이랑 항상 들고 다니시던 가방이에요. 도연은 가방을 집어들었고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웃는 서린과 민우, 그리고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 먹는 모습과 공부하는 모습들. 모두 아내가 직접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도연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뒷모습이 아니라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의 손이 아이들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5월 14일.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월 14일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그날 아내는 몸이 아프다며 집에 있겠다고 했었죠.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나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요. 그렇게 말했던 아내가 사실은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건가요? 아, 그거요? 언니 생신 때 찍은 거예요. 아이들이 깜짝 파티 준비했었거든요. 생신. 도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자신은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갔었고 아내는 괜찮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신 일 중요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던 아내가 낮에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생일을 보냈던 겁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일정표였고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요일 서린 수학 봐주기. 목요일 민우 병원 예약. 목요일 아이들 새 신발 사주기. 모두 목요일이었고 자신이 전혀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었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원래 가족분 거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아내의 진짜 가족이었을까? 밖으로 나왔고 차에 올라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결혼기념일날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아내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정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뭐였던 거야?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년 넘게. 핸드폰이 울렸고 아들 준수였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벨에도 손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차 안에 앉아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평생 나만 믿으라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가족이 있었나?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고 그 환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 표정을 아이들에게는 보여줬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자신의 집이 보였지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짜였을까요? 대답은 없었고 어둠만 깊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이 현관문을 열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죠. 저 집 남편이 보육원 애들 데려왔대. 어르신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뒤돌아보려 하자 그들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도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엔 친근하게 인사하던 분이 오늘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층수만 빨갛게 바뀌어 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더 노골적이었어요. 차에 타려는데 옆동 부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정말이에요? 돌아가신 부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면서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꾹 참고 차에 올랐어요. 백미러로 본 부녀회장은 벌써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죠.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동네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원장실로 들어가려는데 한 여자가 팔로 막아섰죠. 저희 아이도 같은 학교 다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충격이에요. 착한 척 하더니 이중생활이었네요. 원장 선생님이 급히 나와 그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도연 씨. 어떻게 소문이 퍼진 건지. 원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학교는 더했습니다. 설인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책상 위엔 누군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죠. 너희 엄마 불륜녀. 설인이 쪽지를 구겨버렸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민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한 아이가 민우를 밀쳤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보육원까지 이상하게 본대. 민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급식판이 엎어지며 국물이 민우의 옷에 쏟아졌어요.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도연은 회사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커피를 타는 동안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부장님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조용해 보이던 분인데 사람 겉만 봐선 모르는 거야. 도연이 돌아서자 그들은 못 들은 척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은 여전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누군가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던 것이죠. 성북동 불륜녀 사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고 추측과 루머가 더해졌어요. 미정이 살아있을 때 이중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보육원 아이들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악의적인 글까지. 장구슬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도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악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저녁 설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입고 있던 옷의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도연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도연 가족을 배척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떤 이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죠. 준서가 늦은 밤 집에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빠,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정말. 준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에게 진실을 설명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도 불 켜진 집들이 보였어요. 아마 그들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미정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오늘따라 슬퍼 보였어요. 미정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미정이라면 끝까지 아이들을 지켰을 거라는 걸. 화요일 새벽 민우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도연이 뛰어가 보니 민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설인이 동생을 안으려 했지만 민우는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도연은 망설임 없이 민우를 안아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붐볐습니다. 의사가 민우를 진찰하는 동안 도연과 설인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설인의 얼굴이 창백했죠.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열과 경련이라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누구시죠? 의사의 질문에 도연이 머뭇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었거든요. 제가 임시로 돌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려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보육원 원장을 불러야 했죠. 병실로 옮겨진 민우는 계속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소리가 애처로웠어요. 설인이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눈물을 참기 힘들어 보였죠. 오전이 조금 지난 시각 장구슬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여기 긴급 후견인 신청서예요. 다만 승인까지는 며칠 걸릴 거예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를 내겠다는 말도 옆에서 지키겠다는 다짐도 보호자 자격 없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무너져 내렸죠. 점심 무렵 준서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빠 회사에서도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어. 준서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깊은 죄책으로 꽂혔죠. 도연은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우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놓으러 왔다가 물었어요. 아버지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간호사의 시선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도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도연의 신경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병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해서인지 어깨가 돌처럼 굳어있는 느낌이었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문득 가방 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에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아, 녹음기. 미정의 서랍 속에서 꺼내 가방에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배터리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2024년 12월 20일. 이제 사흘 남았네요. 목소리가 많이 쇠약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녹음한 것 같았어요. 도현, 당신이 이걸 들을 때쯤 나는 없겠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린이와 민우 얘기를 못한 건 겁이 났어요. 당신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버림받는 게 무서웠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나를, 다른 아이들까지 돌보는 나를 당신이 이해해 줄까?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어요. 당신도, 준서도, 그리고 서린이와 민우도 모두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린이었어요. 아저씨, 민우가 깨어났어요. 도연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민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창백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죠. 민우가 도연을 보자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버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이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이었죠. 서린이 도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엔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도연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 9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려는데 민우가 또 손을 잡았어요. 내일도 올 거죠? 응, 꼭 올게. 병실을 나오며 도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란에 자신의 번호를 적었어요. 법적 권한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보호자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연말이라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썰렁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엔 준서가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아빠 힘내. 엄마라면 분명 그랬을 거야. 도연은 메모를 들고 미정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아직 듣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수요일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미정의 녹음기를 또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녹음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죠. 미정의 숨소리는 가늘었고 말끝은 힘없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혹시라도 내 선택 때문에 당신이 힘들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움찔하며 굳어버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죠. 억눌러 두었던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까지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미정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도연은 더는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기울어졌고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었죠. 그는 차 키를 집어들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멈춰 있으면 오히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2시가 넘은 새벽 도로엔 차가 거의 없었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만 단조롭게 울렸죠.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묘역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묘비까지는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올라갔죠. 미정의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미정아.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더 크게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품에 안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죠. 도연 씨,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당신이 나를 미워할까 봐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그때 묻지 않았을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정이 자주 피곤해하던 때와 혼자 자주 울고 있었을 때,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던 그 모든 순간을 그냥 지나쳤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손가락으로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어요. 미정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썼죠. 박, 미, 정.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못났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도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삼킨 울음이 가슴 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설인이었어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민우가 아저씨 찾아요. 도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아이가 왜 깨어 있을까요? 병원이야? 네, 또 악몽 꿨대요. 아저씨 목소리 듣고 싶다고.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야 했어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도연은 계속 떨었습니다. 히터를 켜 최대로 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얼어 있었으니까요. 병실에 도착하니 민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이 동생을 안고 있었어요. 아저씨. 민우가 도연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꿈에서 모두가 사라졌어요. 도연이 젖은 옷 그대로 민우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옷에 민우가 놀랐지만 더 꼭 안겼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 설인이 수건을 가져와 도연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14살 아이의 손길이 엄마처럼 따뜻했어요. 아저씨, 묘지 갔다 오셨죠? 설인의 눈빛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 우리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앉아만 있었어. 설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가 우리 지켜주고 있다는 거. 민우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아저씨, 우리가 짐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미정이 남긴 선물이라는 걸.
새벽 4시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설인도 의자에 기대어 선잠이 들었죠. 도연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이 아이들을 사랑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리고 장구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견인 서류 준비해 주세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주워온 것이었어요. 미정의 묘비 앞에 있던 하얀 돌멩이였죠. 돌멩이를 손에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미정도 자신도 아이들도 혼자가 아니라고. 아침 6시 간호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민우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면 함께 갈 집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9시 도연은 구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구슬이 준비한 후견인 신청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보육원 원장과 준서가 함께 있었죠. 도연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준서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힘이 되어 주었죠. 아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온 분이었죠. 이제야 아이들이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서류 작성이 끝나고 장구슬이 설명했습니다. 법원 심사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긴급 임시 보호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아이들 데려올게요. 회의실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서도 함께 갔어요. 차 안에서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 도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5 청년의 눈에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응,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 병원에 도착하니 민우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동생의 짐을 챙기고 있었죠. 두 아이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저 다 나았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열흘 만에 보는 건강한 모습이었죠. 설인이 도연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아저씨 줄 때를 기다렸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여위였지만 웃고 있는 미정의 모습이 보였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 씨, 내 아이들 부탁해요. 당신이라면 믿어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보육원으로 가서 아이들 짐을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어요.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죠. 민우가 음악실에 들러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미정이 가르쳐준 악보들이었어요. 소중하게 가방에 넣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설이는 자기 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미정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3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일기장이었죠. 보육원 아이들이 현관에 모여 배웅했습니다. 민우와 설인을 부러워하면서도 축하해주는 표정이었어요. 잘 가. 명절에 놀러와.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설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보육원을 마지막으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했죠. 집으로 가는 길, 민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이 생기는 거예요? 응, 우리 집. 도연의 대답에 민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웃 주민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당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인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 14살 아이의 어른스러운 말에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준서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배고프지? 일단 먹자. 준서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형의 모습이었죠.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지만 그 자리도 채워진 것 같았어요. 미정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법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우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 아저씨도 좋고 나중에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설인이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제든 준비되면. 저녁이 되어 아이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준서가 자기 방을 민우에게 내주기로 했어요. 설이는 서재를 개조한 방을 쓰기로 했죠. 민우가 방에 짐을 풀며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가게에서 도연이 샀던 그 머그컵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응, 내가 엄마한테 주려고 만든 거지. 이제 내 거야. 민우가 머그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내일 일정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도연이 달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엄마 묘소 가자. 다 함께. 설인과 민우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의 집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법원에서 정식 후견인 승인이 난 날이었거든요. 설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졌죠. 민우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놓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미정이 가르쳐준 작은 별 멜로디였죠. 도연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정성껏 만들었어요. 이제는 간도 제법 맞출 수 있게 되었죠. 준서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축하 케이크 사왔어. 민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5개의 의자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엔 미정의 사진을 놓았어요.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요. 도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법적으로도 가족이야. 축하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우는 우유, 나머지는 식혜였어요. 짠 하는 소리가 경쾌했죠. 식사를 시작하자 설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된장찌개 맛있어요. 이제 엄마 맛이랑 비슷해졌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었죠. 민우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형도 있고 누나도 있다고. 준서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동생들 생겨서 좋아.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구슬이었어요.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죠. 축하드려요. 김치 담가왔어요. 장구슬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매주 한 번씩 들러 아이들을 챙겨주었거든요. 6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도 따뜻해 보였죠.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초를 불기 전에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의 마음이었죠. 초를 후하고 불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설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미정이 가르쳐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서툴렀던 연주가 이제는 매끄러워졌어요. 민우가 옆에서 하모니카로 화음을 넣었죠. 도연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이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연주가 끝나고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엄마 묘소 가자. 후견인 된 거 보고하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미정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죠. 밤 10시가 되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도연을 꼭 안았어요. 잘 자요,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잘 자. 설인도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지. 도연이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4살 소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도연과 준서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부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준서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시작한 일을 이제야 마무리한 것 같아.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미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미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걸. 주방에 가서 내일 묘소에 가져갈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5개의 반찬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씩 들어 있었죠. 냉장고 문을 닫으며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진 게 좋았어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온기가 채워진 집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법원 서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미정아, 당신이 남긴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내일 묘소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게.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환했어요. 복도 너머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이제 이 집은 텅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어요. 벚꽃이 활짝 핀 성북공원 묘역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계절,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새봄이었죠. 도연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양옆엔 설인과 민우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더는 울먹이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14살이 된 설이는 어느새 도연의 어깨까지 자라 있었죠. 민우가 가방에서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5개의 반찬통이었어요. 김치, 나물,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새로 추가된 계란말이까지. 아빠가 만든 거예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라고 했어요. 민우의 말에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년 동안 연습했지만 아직도 미정의 손맛엔 한참 못 미쳤거든요. 묘비 앞에 반찬통들을 하나씩 놓으며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남긴 아이들 잘 지내고 있어. 서린이는 이번에 반장도 됐고 민우는 이제 발작도 거의 없어.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의 머리칼에 하얀 벚꽃잡이 내려앉았죠. 그제야 보니 도연의 관자놀이엔 하얀 머리카락이 제법 늘어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미웠어.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짊어졌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서린이 도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단단했어요. 엄마가 일기에 써놨어요. 도연 씨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대요. 도연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이제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되어 있었죠. 민우가 묘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렸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저씨가 법원에서 다 해결했대요. 후견인 신청이 최종 승인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족이 된 지는 더 오래됐지만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미정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병원에서 쓴 것으로 아직 한 번도 읽지 못했던 편지였죠. 이제야 읽을 용기가 생겼어. 편지를 펼치자 미정의 둥근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 보낸 8년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도 당신을 떠날 수 없었던 건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편지를 접어 묘비 앞에 놓고 그 위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뒀죠. 너의 사랑, 내가 지킬게. 내가 못 따준 사랑까지 아이들한테 줄게. 서린과 민우가 도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꽃잎은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흩날렸습니다. 반찬통 위에도 편지 위에도 세 사람의 어깨 위에도 고르게 쌓여갔죠. 엄마, 우리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린의 인사가 끝나자 민우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요. 도연이 두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정 앞에서 웃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 참 예쁘게 자랐어. 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우리 애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도연은 비로소 완전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묘역을 떠나며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가 중간에서 양쪽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배고파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김치찌개, 내 엄마 레시피로. 와, 근데 지난번엔 좀 짰어요. 그럼 내가 간 좀 봐주면서 도와줘. 대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흩날린 벚꽃잎에 덮인 묘비엔 5개의 반찬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마치 5 식구의 밥상처럼요. 장구슬이 묘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첫 기념일이었거든요. 애들아, 구슬 삼촌이 떡국 끓였대. 빨리 가자. 민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갔습니다. 서린은 도연을 돌아보며 살짝 웃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죠. 뒤돌아본 묘역엔 벚꽃잎이 아름답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묘비 위 놓인 반찬통 위로도 하얀 꽃잎이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죠. 차가운 비석 아래지만 그곳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겁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남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맑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편에 작은 그늘 하나쯤 안고 살죠. 때로는 그 그늘이 너무 길게, 너무 어둡게 드리워져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삶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에 함께 밥을 먹어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일. 잃어버린 계절도 멈춘 시간도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을 견디게 해준 사랑은 내일을 살아가게 할 희망이 되니까요. 그러니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기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온기로 남아 내일을 더 따뜻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온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그 따뜻한 한 걸음이 세상에 아직 전해지지 못한 또 다른 삶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희망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